네, 반갑습니다. KP였습니다. 예, 오늘은 캡처원 6번째 시간이죠. 기초강좌 6번째 시간, 캡처원의 기본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네, 거창하게 기초 워크플로우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 워크플로우. 근데 쉽게 생각해서 이제 캡처원의 작동 원리랑 기본적인 알아두면 좋은 필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오늘 배우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우리 이 캡처원의 그 기본적인 개념 첫 시간에 오리엔테이션 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네. 우리 이 캡처원이라는 게 여러분들 갖고 계신 카메라로 RAW로 촬영했을 때, 물론 이제 JPG나 TIFF도 변환은 됩니다만, 기본적인 프로그램은 이게 RAW 변환하는 프로그램이고 또한 RAW로 촬영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럼 이 RAW라는 데이터가 뭡니까? 여러분들의 카메라에서 촬영된 이 센서가 갖고 있는 이 그대로의 빛을 받아들여서, 그러니까 빛의 신호를 강하거나 약한 신호들을 다 받아들여서 이 메모리 카드의 자체에 그러니까 처리가 가공되지 않은 상태의 그 생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데이터 안에는 100가지가 넘는 정보가 하나의 이미지 파일에 담겨 있다 그래요. 그러면 이 이미지 파일 안에는, 한 장의 사진 안에는 화이트 밸런스라든지 감도라든지 촬영 여러 가지 날짜라든지, 그리고 커브 곡선이라든지 어떤 우리 촬영 정보들, 셔터 속도, 조리개, 초점 거리, 렌즈 정보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다 담고 있죠. 이것을 이제 전용 소프트웨어, 여러분들 카메라 제조사가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라든지, 우리 흔히 많이 쓰는 아도비 포토샵이라든지, 이런 캡처원과 같은 이런 전문적인 RAW 프로그램에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이제 화이트 밸런스를 이제 조절을 해주고, 이제 이런 컨트라스트나 이런 여러 가지 샤프닝이나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해서, 비로소 이제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이 RAW 데이터는 그대로 놔두고 JPG나 TIF나 PSD나 PNG 파일과 같은 출력 이미지로 이제 내보내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캡처원에서 이제 RAW 파일을 이렇게 불러와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사진으로 가공해서 보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캡처원과 이 RAW 파일이 어떻게 작동이 되냐면은, 여러분들 이제 지금 보시면은 아까 전에 제가 이제 RAW에는 여러 가지 이제 이 원시 데이터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보통 로우 파일이라고도 하고 라우 파일이라고 하는데 발음하고 상관없이 이 카메라에 저장된 이 원시 데이터 로우 RAW 파일은 이제 캡처원에서 우리가 가지고 오게 되면은 이 RAW 자체를 변화시킨 게 아니라는 거를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비파괴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RAW, 지금 이거는 페이지원 데이터고, 우리 소니 데이터면은 확장자가 ARW 거고, 캐논이면은 CR2나 CR3와 같은 확장자를 가지고 거고, 니콘 데이터 같은 경우에 NEF 파일, 이렇게 각자 제조사 고유의 RAW 확장자를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파일들을 이제 불러왔을 때 캡처원에서는 다음 시간에 이제 제가 카탈로그와 세션에 대해서 면밀하게 이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카탈로그나 세션으로 이미지들을 이제 가져오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카탈로그나 세션을 만들어서 촬영을 하거나 이렇게 이미지를 불러올 때 명심하셔야 될 부분들이, 이 RAW 자체를 가지고 온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사진을 수정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RAW 자체를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파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파괴 방식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캡처원이라는 게 여러분들 이제 매뉴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RAW 파일은 이제 별도의, 자, 보시면은 탐색기 표시라는 걸 눌러주면, 지금, 자, 보세요. 자, 데이터를 이제 보여줄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게 지금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 데이터를 보여주는 게. 이게 지금 1억 5천만 화소 데이터 보니까 불러오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데이터들이 쭉 불러오죠. 그러니까 RAW가 지금 이 데이터가 있는데, 캡처원에서 이 사진을 보여주는 개념이, 여러분, 실질적으로 지금 여러분들께서 가져오기 창이나 촬영을 하면요, 이 사진이 세션을 만들게 되면 여기 보시면 캡처원이라는 하이 폴더가 생길 것이고, 여러분들께서 카탈로그라는 걸 만드시면요, 카탈로그 폴더 안에 어떤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런 폴더들이 카탈로그 안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폴더가 좀 지저분하긴 한데,
카탈로그 이런 데 보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윈도우 버전 같은 경우에 어드저스트먼트, 조정, 캐시 파일, 오리지널 이런 거는 이제 카탈로그로 할 때 내가 다른 데로 지정했었지만 원본 로우가 카탈로그 안에도 들어올 수 있는 이건 지금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이건 카탈로그 시간 때 다음 시간에 7강에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오늘은 이제 원리를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전에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탐색기의 표시라는 거 윈도우 버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맥이라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요. 그 탐색기가 아니라 아마 여기 찾기라고 파인더의 표시라는 찾기의 표시라는 거 하면은요. 이제 이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를 이렇게 불러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찾아준단 말이죠. 그러면 세션을 만들었을 때 지금 이거 세션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RAW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사진 프리뷰 사진 있죠. 요거는 프리뷰 사진이고 요거는 브라우저 창에 요건 썸네일 사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 원본을 보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이 가져오기를 할 때 여러분들 여기 지금은 생성이 요거 잘 보세요. 여기 돌아가는 거. 요게 지금 프리뷰를 읽어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파일을 복사를 하면 여기서 요런 것들이 여기서 계속 돌아가는 게 보일 거예요. 이게 뭐냐면 RAW를 불러오면서 별도의 프리뷰 파일과 썸네일 파일을 생성을 하면서 내가 여기서 RAW 이 사진을 실질적으로 컨트라스트를 강하게 준다 또는 밝기를 밝힌다 어둡게 한다라는 게 RAW를 건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 RAW에 전달해주는 그 값이 별도의 폴더에 아까 캐시 파일과 같은 그 폴더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세션 작업을 하거나 카탈로그 작업을 하거나 점점 작업량이 많아지면 이 캐시 파일도 비례해서 늘어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작업이 끝난 파일들은 로우만 따로 백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필요 없다면 이 캐시 파일을 지워줘야 될 경우들도 있으세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오랫동안 쓰신다 보면은 이 파일이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많이 늘어났다라고 해서 하소연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다음번에 다시 이 파일을 연다 그러면 계속 보관을 하고 있어야겠죠. 그래야지만 뭐 불러들이는 시간, 캐시 파일을 다시 생성하는 시간도 절약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작업한 뭐 컨트라스트라든지 샤프닝이라든지 화이트 밸런스라든지 컬러 밸런스라든지 여러 가지 모든 정보가 이 안에 담겨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세션에 보면 하이폴드 안에 캡처원이라는 데 보면은 용량이 지금 요 41메가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럼 이 안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캐시 파일이 있고 설정 세팅이라는 이 안에 요런 프리뷰 파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요거 보세요. 뭐 7KB, 뭐 39KB 얼마 안 되는 값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요런 값들이 실질적으로 이 파일 실제 원본 로우랑 연동이 돼가지고 캡처원에서 이렇게 보여주라라는 이쪽에 명령을 주는 것처럼 연동되는 파일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실제 캡처원에서 보여지는 이 프리뷰와 이 썸네일은 실제 RAW 자체가 아닌 연동되어서 프리뷰를 생성을 해서 보여준다라는 거. 그래서 내가 이런 값들을 저장을 하면 그 값을 따로 저장해 준다라는 걸 우리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캡처원이 작동되는 원리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예.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이게 그 캡처원의 이제 변형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저는 이게 영문판에서 바리안트 제가 영어를 잘하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바리안트라는 표현을 쓰는데 영어 사전에 검색을 해보면은 변종, 변형 이런 쪽에 그러니까 그런 단어의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썸네일 창에서 보면은 여기 보면은 우리 데이터에 대해서 지금은 원본 복제, 보정값 복제라고 했는데 예전 캡처원 20이나 12 버전 쓰시는 분들은 변형 복제라든지 새 변형 이런 식의 조금 단어가 좀 어려울 텐데 이런 변형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캡처원 개발자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RAW를 우리가 복사로 해오면서 새로운 변형 파일이 생긴다라는 거죠. 이해하셔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우리가 이렇게 이미지를 보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다시 한번 탐색기 표시하면은 우리가 이 원본 파일 있지 않습니까? 원본 파일이 이렇게 생성이 되면 이 캡처원이라는 캐시 파일 안에 이 설정이라는 값이 생긴다 그랬죠? 이런 거 안에서 이런 데이터들이 그 캡처원에서 원본 파일에다가 이런 명령들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파일들이 이제 변형이 이루어지는 건데 이게 이제 원본에서 마지막에 내가 JPG나 TIF로 이렇게
파일의 형식을 내가 선택을 해가지고 내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변형된 파일을 처리를 해주는 프로세스, 처리 레시피, 처리를 해주는, 변환해주는 또는 디벨롭 해준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내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변형을 하면은 이제 뭐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RAW는 그 위치에 있고 이 가상의 파일의 개념으로서 하기 때문에 크게 용량을 차지하지 않으면서 이 값들을 계속 이렇게 복제를 해줄 수가 있어요. 용량을 크게 차지하지 않으면서 프리뷰 사진만 생성을 해줄 뿐이기 때문에 용량에 큰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캡처원을 할 때 실질적으로 RAW 파일을 변경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이 변형 파일들만 무한 복제를 해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빠르고 쉽게 내보내려는 파일로 그러니까 변형된 파일을 바로 즉석에서 내보낼 수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똑같은 사진이거든요. 이런 사진들을 변형 복제를 이뤄가지고 내가 원하는 사진으로 빨리빨리 내보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실질적으로 로우 파일은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께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음 장에서 보면은 제가 캡처원에서 EIP라는 개념을 제가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 데이터, 그러니까 RAW가 이렇게 있으면요. 지금 이거는 세팅 파일이죠. 여러분들께서 캡처원에서 사진을 불러오면은 여러분들의 카메라에 RAW는 이렇게 존재할 것이고 별도의 캡처원 파일이 존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부터 캡처원을 껐다가 키면은 처음에는 데이터를 불러오면은 아까 여기서 막 생성된다 그랬잖아. 프리뷰가 생성되는 시간이 걸려요. 하지만 다음번에 캡처를 실행을 할 때는 이미 프리뷰가 생성이 됐기 때문에 빨리빨리 뜨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EIP 개념에서 왜 요거를 짚고 넘어가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무실에서, 직장에서 또는 스튜디오에서 작업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 집으로 노트북으로 가져온다든지 여러분 집에 있는 컴퓨터로 보낸다든지 메모리 카드나 외장하드로 담아서 작업을 한다 그랬을 때 이 RAW 사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데이터가 원본이 이 데이터예요. 원본이에요. 원본. 그러면 내가 막 어떤 이런 작업들을 선명도도 올리고 이제 사진을 내가 커브 작업도 할 것이고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할 거란 말이죠. 이런 작업들을 다 해가지고 색온도도 맞춰주고 다 했는데, 자, 이런 작업을 한 다음에 내가 사진을 만약에 그냥 외장하드에 이 로우만 담아서 그냥 보내면은 여러분들 다른 컴퓨터로 옮기면 다시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작업 다 해놓고 그냥 로우만 옮기면 당연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작업한 이 내용 그대로 다른 컴퓨터에서 이 값 그대로 가져가려면은 아까 전에 그 하이폴더 있지 않습니까? 이 하이폴더의 캐시 파일들을 그대로 다 같이 가져가줘야지만 프리뷰 파일도 그대로 보여줄 것이고 그 값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이 파일과 연동된 파일이 같이 따라다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100장을 불러드렸는데 나는 3장, 4장 중요한 사진만 보여줘야 되는 거야. 그럼 이거 다 복사해야 되나? 아니면 여기서 이거 찾아서 해야 되나? 머리 아프죠? 자, 이럴 때 EIP의 개념이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거는 이제 익스프레스 버전은 안 되고요. 여러분들 프로 버전, 범용 프로 버전이나 니콘, 소니, 후지 프로 버전을 쓰시는 분들이라면 바로 간단합니다.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고 EIP 패킹이라는 거 눌러주면요. 확장자가 EIP로 바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제가 가상 복제를 해놔서 하는데 여기 EIP로 바뀐다 그랬죠? 그러면 이런 파일들을 내가 EIP 패킹이라고 해놓으면은 파일이 EIP로 확장자가 바뀌게 된다. 이거는 지금 지금 버그가 지금 속도가 느려서 제 노트북이. 그러니까 지금 EIP로 확장자가 IIQ 페이존 고유의 여러분들이 만약에 후지면은 RAF인가요? 그리고 소니라면 ARW 파일이 캐논이 CR2라면 니콘이 NEF라면 모든 확장자가 EIP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자, 패킹, 언패킹, 포장을 하고 포장을 풀고 어떤 이런 개념인데 아까 전에 이런 값들이나 얘를 생성했던 프리뷰 파일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의 EIP 파일로 우리 윈집으로 압축하듯이 하나의 압축 파일의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EIP는 캡처원이 아닌 다른 포맷에서는 열 수 없는 포맷입니다. 왜냐? 프리뷰 파일과 이런 값들을 다시 풀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사진 한 장만 뭐 리터처한테 넘겨준다든지 내가 본 느낌 그대로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서도 이 컬러 그대로 열리게 한다든지 내가 집으로 가져가서도 이 느낌 그대로 연다고 했을 땐 EIP 파일로 패킹을 해서 그대로 열어주면 됩니다. 반대로 EIP를 풀어준다 그러면은 언패킹을 눌러서 풀어주면은 IIQ로 확장자가 바뀔 거예요. 또는 AIW나 CI2나 이렇게 파일명이 바뀌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은 촬영한 데이터를 이렇게 EIP로 패킹할 수도 있지만요. 여러분들 설정창에서 가져오기 창에서 할 때부터 아예 보면은 아마 여러분들 EIP로 묶어서 가져올 수도 있고요. 어딘가에 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이 EIP로 패킹하고 언패킹을 가져온 사진을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 맥이나 윈도우의 환경 설정 들어가시면은요. 이 EIP 파일을 이렇게 이미 불러온 다음에서 파일을 할 수도 있지만 자, 환경 설정해 보시면요. 가져올 때 EIP로 패킹이라는 게 있고 촬영할 때 EIP로 패킹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기본값은 체킹가 안 되어 있는데 아예 처음부터 메모리 카드에서 불러올 때부터 EIP로 아예 확장자를 바꿔서 가져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데이터를 다른 누구에겐가 리터처라든지 동료에게 파일을 다른 캡처원에서 열어볼 수 있게 촬영자가 아예 촬영할 때, 찍을 때부터 EIP로 패킹이 돼서 찍히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촬영하면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 마지막 이제 테더링 촬영할 때 보면은 이 구조가 마지막 촬영 값이 보면은 내가 지금 이 사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색온도를 이렇게 잡았고 조정을 한 다음에 마지막 이 값을 복사해서 이 값이 그대로 이제 찍혀 나갈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게 EIP가 돼서 그냥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사진을 셀렉트해서 그냥 복사나 네트워크로 끌어당겨서 다른 사람 컴퓨터로 보내면 다른 사람 캡처원에서 EIP로 찍힌 거기 때문에 그대로 그 값이 보여준다라는 거겠죠. 그런 개념에서 EIP를 아예 촬영할 때부터 보여줄 수 있다는 거. 그게 이제 EIP라는 겁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여러분 캡처원에서 이제 여러분들 보는 이제 뭐랄까 캡처원의 이제 컬러의 원리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RAW라는 게 그냥 그 디지털 데이터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이 컬러가 어떻게 보여주는지에 대해서 이 개념을 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RGB 빛으로 보여주는 거지 않습니까? 이 디지털이라는 게 처음에 여러분들 모니터에서. 그러면 여러분들 모니터에서 빛으로 보여줄 때 엔지니어가 이거를 이 컬러를 보여준다고 했을 때 여러분 이런 파이즈노츠 파남보의 이 빛들을 보여주는 부분들이 입력 프로파일에서 잘 보시면은 이 컬러에 대해서 보면 기본 특성에 들어가면은 ICC 프로파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ICC 프로파일에 대해서는 이제 국제적인 규약이라고 해야 되나요? 규격이라고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여러 입출력 회사들, 컬러와 관련된 회사들이 일종의 어떤 통일된 규칙을 따르기 위해서 ICC 프로파일이라는 규격을 만드는 건데요. 이 부분은 이제 컬러 전문가를 모시고 한번 강의를 하거나 언제 한번 이제 컬러 CMS, 컬러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캡처원에서 처음에 우리가 컬러를 보는 것은 이 입력 프로파일, 가장 큰 넓은 색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카메라 프로파일이라고 해야 되죠. 여러분들의 모든 카메라들은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캐논으로 해서 자, 여러분들 카메라가 뭐 요즘에 나오는 R5, 캐논 R5면은 캐논 R5에 대한 카메라 정보를 이렇게 이제 R5로 이미지를 주라고 색 공간을 카메라, 그러니까 니콘이면 니콘, 소니면 소니, 후지면 후지 각각의 ICC 카메라 별로 다 만들어준 거예요. 이게 정답은 아닌데 엔지니어가 후지 X10이라는 카메라 했을 땐 가장 최적화된 프로파일을 심어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진리는 아닌데 일단은 이 카메라의 프로파일에서 가장 넓은 영역을 갖고 있어. 그러면 우리가 이 넓은 빛의 영역에서 내가 뭐 컨트라스트를 주고 빨간색을 그러니까 화이트 밸런스 균형을 잡을 수도 있지만 컬러 밸런스라든지 컬러 에디터를 통해서 내가 빨간색을 수정할 수도 있고 녹색을 수정할 수도 있고 파란색을 이렇게 수정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수정한 최종적인 색깔의 컬러를 출력해 보면 자, 두 번째 중요한 거. 아까 전에 다시 한번 짚어놓을게요. 컬러에서 어디 있었죠? 요 위로 살짝 올려볼게요. 기본 특성에서 ICC 프로파일.
이거는 여러분들의 카메라가 기본값으로 불러오면 그것이 설정될 겁니다. 하지만 이거는 진리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재미삼아 다른 카메라를 바꿔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 카메라가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잘 보세요. 요 맨 밑에 보면은 권장 표시로 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요렇게밖에 조금밖에 안 보인다면 모두 표시라는 거 해서 다시 눌러보면 캡처원이 지원하는 모든 카메라 브랜드를 보여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내가 갖고 있는 니콘 카메라면은 뭐 D2X로 보이는 건 재미난 게 우리 마치 필름 곡선처럼 모든 특성화된 이 ICC 프로파일로 컬러나 톤이 바뀌어서 보여질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톤이라든지 컬러를 조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출력해 보면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본 SIGB니 아도비 IGB니 하는 똑같은 용어가 있죠. ICC 프로파일. 하지만 여기에는 아까와 같은 카메라 브랜드나 이런 것들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레이 프로파일이니 아도비 IGB, 우리 흔히 말하는 프로포토 IGB라든지 이런 출력 프로파일이 생기고 그 다음에 CMYK, 인쇄용으로 갈 수 있는 인쇄용 원고에 쓰이죠. 인쇄를 보낼 때 우리가 최종적으로 CMYK, 인쇄죠. 빛이 아닌. 그래서 IGB 프로파일이 아니라 또는 CMYK 프로파일로 변환을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처리 단계에서 출력 프로파일로 색상 공간이 좁혀집니다. 그래서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 컬러가 우리가 이제 렌더링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찍힌 이 RAW 파일이 이미지 출력 파일로 렌더링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색 공간이 좁혀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서 빛이라는 거에서 풍부한 이 빨간색 하나만 보자면은 이 스펙트럼이랄까요? 빨간색의 영역이 엄청나게 넓잖아요. 빛으로 봤을 때. 근데 그것을 우리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뭐 프린터나 아니면은 뭐 현상소에 맡겼을 때 인화지에 우리가 그 빛이 잉크라든지 은염이라든지 어떤 색으로 표현하는 종이 위에. 그랬을 때 그 색은 급격하게 잉크는 빛에 비해서 확실하게 좁아드는 거죠.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내가 봤던 그 저녁 노을이 화려한 뭐 이 타오르는 태양빛이 어떻게 보면 빨간빛의 그런 개조라든지 색감이라든지 이런 걸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컬러 매니지먼트의 중요성이라는 게 처음에 그 넓은 빛이 좁아지면서 최대한 그 느낌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내가 제 핸드폰이 자꾸 반응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눈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컬러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기본 개념을 잡는자면은 내가 눈으로 본 지금 이런 느낌이 지금 이 느낌이 지금 너무 파랗으니까 지금 이런 느낌을 그대로 모니터에서 카메라 액정에서 보여주고 모니터로 가져가서 내가 느꼈던 그 느낌 그대로 그리고 마지막에 이것이 인쇄가 됐던 홈페이지 갤러리에 올리던 빨간색이면 빨간색, 파란색이면 파란색의 그 느낌을 최대한 유지하도록 하는 게 컬러 매니지먼트의 기본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아도비 IGB 1998의 특징이나 SIGB의 특징이라든지 프로포토 IGB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여기서 제가 그 프로파일 얘기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조금 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은 우리 흔히들 많이 오류를 범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난 20년 넘게 제가 이제 경험을 했던 부분들이 지금도 되풀이 되는 거죠. 제가 작업하는 컴퓨터에서는 이렇게 채도가 화려하고 예뻤는데 포토샵에서 열어보니까 또는 인터넷에서 열어보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이는 색감이 이렇게 빠져 보여요. 요런 느낌이 이렇게 빠져 보여요. 채도가 빠져 보이고 뭔가 칙칙합니다. 이렇게 안 보이고 이렇게 뭐 칙칙하게 보입니다. 이런 것들 많이 많아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이 컬러 프로파일의 규칙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깨져서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 ICC 프로파일이 좀 얘기가 좀 더 길어지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이게 좋다 나쁘다의 의미는 아닙니다. ICC 프로파일의 선택이라는 게 단지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웹브라우저 만약에 지금 이 원고를 이 사진 원고를 여러분들께서
홈페이지에 올린다고 했을 때 불특정 다수를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이 컴퓨터에서 여러분들 좋은 모니터는 아도비 2998로 해서 더 넓은, 그러니까 A조 모니터, 저희 KPOS가 A조 모니터도 공급을 해드립니다만 여러분들 카메라가 아도비 RGB 2998을 지원하는 이런 풍부한 컬러의 색감으로 촬영이 됐고 그거를 A조 모니터에서 2998에서 그러니까 색역이라고 그러죠. 색공간 넓은 색으로 풍부한 톤으로 보여줬는데 모니터에서 작업을 했는데 어떤 사람의 컴퓨터에서는 그런 풍부한 색이라든지 톤을 보여주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갭이 생기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sRGB로 기본적으로 해주는 게 더 좋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풍부한 색을 갖고 있지만 상대방을 배려했을 때 어떤 사람이 컴퓨터에서 본다든지 또는 핸드폰에서 본다든지 했을 때 그 컴퓨터의 모니터라든지 불특정 다수의 핸드폰이라든지 그런 데서 그 풍부한 색을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sRGB로 렌더링을 해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노멀하게 이제 sRGB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인쇄를 목적으로 한다든지 인화를 목적으로 한다든지 했을 때 이거는 이제 뭐랄까 이제 이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이 논리적인 근거에 의해 가지고 이 프로파일의 취사 선택을 여러분들께서 이제 선택을 하시게 될 텐데요. 어떤 일반적인 관점에서 이 매뉴얼상에서 이 캡처원에서 제공하는 이런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 설명해요. 그러니까 이 sRGB가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 반해 아까 아도비 RGB가 좀 더 넓은 색 영역을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이제 내가 빛을 지금 이 아도비 RGB로 렌더링을 해서 내가 잉크젯 프린터를 직접 운영을 하고 내가 인화지와 잉크를 다 세팅을 해서 내 작업실에서 원스톱으로 다 한다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 그러면 아무래도 더 넓은 색을 표현할 수 있는 아도비 RGB 1998로 운영을 하는 게 여러분한테 더 뭐랄까요? 더 그러니까 유리할 수 있겠죠. 조금이라도 더 풍부한 톤과 풍부한 개조 컬러를 표현하고 싶다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에 보면은, 자, 캡처원에 보면은요, 또 맨 위로 올려볼까? 여기 있나? 자, 카메라 프로파일 포함이 있어요. 아까 전에 이거는 이 출력 프로파일이 아니라 입력 프로파일이라고 했죠. 더 출력 파일보다 더 풍부한 거를 포함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카메라 프로파일이 포함이라는 거는 제가 예전에 엑스라이트 컬러 차트로 해가지고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은 엑스라이트에서 나오는 컬러 체커가 있어요. 컬러 체커를 사용하면은 지금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이 RCC 프로파일이 보여주는 이 색감을 컬러 체커라는 컬러 차트 빠져놓죠. 파나모가나 뭐 그레이와 블랙, 화이트가 있는 여러 색이 있는 컬러 종이가 있어요. 그거를 놓고서 찍어가지고 여기서 그 프로파일링을 넣어가지고 별도의 엑스라이트 전용 소프트웨어라든지 RCC 프로파일을 카메라 프로파일링을 하는 별도의 전문적인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 프로파일링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엑스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출력 프로파일을 쓰지 않고 카메라 프로파일을 그대로 넣어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를 위해서 이런 카메라 프로파일을 포함해서 넣어야 된다는 거를 지금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이 파일을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는 바로 인쇄 원고로 넘길 수도 있지만 내가 이 파일을 좀 더 16비트로 해가지고 포토샵에서 최대한 손실되지 않게 이거를 만약에 JPG로 해버리게 되면 압축을 하기 때문에 손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명심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JPG로 보내가지고 다시 포토샵에서 리터칭을 한다면 이미 압축된 파일에서 뭐 컬러를 조정한다든지 톤을 조정한다든지 이러면은 파일의 정보가 깨져가지고 최종적으로 인쇄 원고라면은 인쇄의 톤이라든지 안부라든지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손실이 일어나고 이미지가 결과적으로 깨끗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거를 우리는 전문 사진 작가분들께서는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최대한 내가 찍었을 때 그 풍부한 톤이라든지 컬러라든지 개조, 샤픈 이런 것들을 계속 유지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권고사항은 대시는 대로 16비트에서 뭐 가장 그 출력 프로파일 중에 넓은 프로파일은 뭐 프로포토 RGB 같은 프로파일을 권장을 하는 거죠. 뭐 정답은 있는 건 아닌데 일반적인 통상적인 안에서 매뉴얼상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컬러에 대해서 설명을 하니까 아무래도 아까 이제 A조 모니터라고 아도비 RGB 1998은 넓은 색상을 표현해 줄 수 있는 모니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지금 이런 1억 5천만 화소의 풍부한 개조를 가진 이런 것들을 보여주려면은 모니터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내가 사진가의 제2의 눈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뭐 제3의 눈이라고 했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모니터들을 사용할 때 이 캡처원의 같은 경우에는 뭐 에이저 모니터사랑 제휴를 맺어서 여기 보시면 아직은 베타 기능인데 에이저 모니터를 CG 모니터와 같이 지금은 이제 모니터가 연동이 안 되고 제가 노트북이다 보니까 여기에는 없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그 에이저 모니터 고가의 에이저 모니터는 칼리브레이션이죠. 모니터 칼리브레이션, 하드웨어 칼리브레이션 해주는 칼리브레이터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장된 칼리브레이터랑 연동을 해가지고 에이저 모니터를 이렇게 보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뭐 CG27301이라든지 뭐 CG276, 277, 275W 뭐 이런 CG 시리즈, 컬러 엣지라고 그러죠. 이런 에이저 모니터를 연동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예,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캡처는 이제 그 에이저 모니터 보정을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제 다음 장에서 이제 이 캡처는 이제 우리가 이 보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사진을 RAW랑 연동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슬라이더를, 그러니까 그 컬러를 통해서 어떻게 보여주고 이거를 어떻게 렌더링 하는지 좀 오늘은 좀 지루하긴 할 텐데 어떤 캡처원에 렌더링 되는 이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자, 캡처원은 이제 조정값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주는 이런 부분들이 이 슬라이더를 기준값의 중앙의 0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양수로 움직이면은 강한 숫자를 주는 거고 반대로 마이너스 음수를 주게 되면은 어둡게 가는 거죠. 노출이던 대부분의 슬라이드가 기준값을 0으로 잡고서 움직입니다. 다이나믹 레인지도 섀도우로 올려줄 것인지 하이라이트를 살릴 것인지 죽일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슬라이드를 통해서 조절하게 돼 있어. 자, 그러면은 자, 캡처원이 버전이 업되면서 진보적으로 발전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미세하게 작업을 하다 보면은 지금 이 사진에서 섀도우를 살리고 싶을 거예요. 그러면 슬라이드 바를 이렇게 옮겨서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미세하게 하고 싶다고 하시면 이 안에서 마우스로 이 값을 클릭을 한 다음에 휠을 이렇게 마우스 휠을 돌릴 수가 있어요. 휠을 돌리면 1단위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더 정밀하게. 또는 마우스 휠을 돌릴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숫자 키보드 있죠? 숫자 키보드를 위아래로 이렇게 돌려도 됩니다. 위아래로. 위쪽 화살표 방향, 아래쪽 화살표 키요.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너무 1단위로 움직이면은 아주 미묘하긴 하지만 시간이 더디죠. 그런 경우에 좀 큰 단위로 움직이고 싶다? Shift 키를 누르세요. Shift 키를 누르면 10단위로 움직입니다. 이해하셨죠? 10단위로 Shift 키를 누르고서 마우스 휠을 돌리시면 됩니다. 네. 자, 다음으로 이제 이제 사진을 리셋을 하고 원두 리두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요, 제가 지난 시간에 아이콘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 작업을 이렇게 했을 때 마음에 안 들면은 전체 리셋을 할 수도 있고, 이 안에서 내가 노출만 있으면 이 안에서 작은 리셋을 하면 이 도구에 대해서, 노출에 대해서만 리셋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복습하는 차원에서 다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 가지 작업을 막 했단 말이죠. 그러면 한 단계씩 취소할 수도 있고, 한 단계씩 되돌릴 수도 있고, 네, 요게 이제 여러분들 조정하는 이런 컨트롤들에 대해서 실행을 취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캡처는 이과 적용이 잘 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오늘 요런 것들은 또 오늘 복습이네요. 이런 복습들은 다시 계속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캡처는 이과 적용을 하거나 이과 적용이라는 거는 내가 이런 효과를 만들어서 복사를 해서 여기서 여기까지 다 적용해줘 하면 한 방에 쭉쭉쭉쭉쭉 이게 이과 적용이죠. 그래서 이과 적용을 하려면은 선택 편집이라는 게 꼭 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사진이 마음에 들어서 처리를 할 때 내가 JPG로 처리를 할게라고 하는데 선택 편집 아이콘이 이렇게 주황색이 안 들어있고 꺼져 있으면 눌러보면은 전체 다 처리하겠다고 해놓고 왜 이걸 끕니까?
이걸 켜야지만 되는데 어떡하실래요? 라고 물어봅니다. 하지만 이걸 켜놓고 처리 버튼을 누르면은 전체적으로 다 처리가 된다라고 설명드렸죠. 그래서 명심해야 될 부분이 선택 편집 아이콘이라는 다소 어렵지만 아이콘을 생각하면 쉽습니다. 여러 장 겹쳐있는 아이콘, 여러 장을 처리하려면은 선택해서 편집을 해라. 그래서 선택 편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선택하지 않으면은 편집이 안 돼, 전체가. 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사진을 내가 노출을 지금 자, 하이라이트가 지금 날아가서 하이라이트를 살렸고 섀도우가 지금 너무 이런 것들을 잡아준다든지 컨트라스트를 살려주고 섀도우를 조금 올려주고 색온도를 좀 잡아준다든지 어떤 이런 작업들을 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작업을 수정전 수정으로 볼 수 있는 아이콘이 생겼습니다. 이거는 캡처원 20대부터 생긴 기능이에요. 만약에 이걸 보고 계시는 캡처원 12 버전 이전의 고객들이라면은 여러분들 Alt키 또는 맥유저지만 맥유저시면 옵션 키를 누르고요. 리셋을 눌러보세요. 20이나 21 버전 고객은 이게 먹히지 않습니다. 20이나 21 버전 고객께서는 이 기능을 쓰시면 돼요. 똑같은 기능이 Alt 리셋을 눌러보거나 옵션 리셋을 눌러보시면 아까와 같은 똑같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리고 공통된 거는 여러분 노출을 이렇게 내가 노출을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노출에 대해서는 여러분 Alt 키를 눌러서 이 리셋 키를 눌렀다 손을 떼보세요. 이거는 모든 캡처원 버전의 공통사항입니다. 요거는 숨겨진 캡처원 팁인데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은요. 그냥 마우스를 그러니까 키보드를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마우스 누르면요. 취소가 돼 버려요. 리셋이 된다 그랬잖아. 그러면 실행 취소를 눌러야 돼 다시. 그래야 돌아오죠. 하지만 Alt 키나 옵션 키를 누른 상태에서는 마우스를 누른 동안만 보여주고 손을 떼면은 다시 원래로 돌아온다라는 거. 이런 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조정 클립보드라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 자, 잘 보세요. 조정 클립보드란 뭐냐면은, 여러분, 지금 이 사진을 제가 리셋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자, 하나씩 잡아볼게요. 사진이 칙칙하니까 섀도우 올리고, 하이라이트를 다시 죽이고, 선명도를 좀 끌어올리고, 색온도가 마음에 안 든단 말이죠. 색온도를 잡아주고, 이런 식으로 잡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좀 커브도 좀 더 한번 만져주고, 커브를 만져주고, 그리고 비네팅도, 비네팅 효과를 줘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칠게요. 자, 이런 상태에서, 자, 복사를 눌러서, 여기서 여기까지, 그냥 적용을 하면은 전체가 다 적용이 된다 그랬어요. 지금 또 제가 실수를 했나. 선택 편집 안 켜져 있으니까 적용 안 되죠. 이과 적용, 이거 눌러야지 이과 적용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도 이런 실수를 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과 적용했는데 조정 클립보드라는 게 여기 돋보기랑 요 사이에 얘 눌러보면 조정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금 전에 내가 작업한 내용이 여기 조정 클립보드라는 게 여기 숨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노출이라든지 내가 지금 만진 거에 대해서 체크가 자동으로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복사 눌러줘도 여기서 복사 눌러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적용을 해주는데 자 만약에 여기서 내가 자 리셋을 하고 만약에 내가 지금 이 작업한 사진 있지 않습니까? 이 사진을 내가 노출을 작업하고 샤프는 주고 컨트라스트 주고 섀도우도 올려주고 색온도 이런 작업을 했단 말이죠. 하이라이트 좀 죽이고 선명도 좀 끌어올려주고 이런 작업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복사를 누른 다음에 자 여기서 아까 어딨죠? 조정에 가서 조정 클립보드에서 내가 복사 눌러서 여기서 나는 뭐라 그럴까요? 노출은 체크를 꺼볼게요. 그래 놓고서 이제 적용을 눌러준다면은 이 뺀 나머지에 대해서는 적용을 안 해주는 거예요. 노출에서. 나머지 샤프니라든지 이런 것들은 똑같이 적용을 해준 건데 화이트 밸런스. 내가 체크를 끈 거에 대해서는 적용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조정 클립보드에 여러분들께서 이과 적용을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내가 컨트롤 할 수 있다라는 걸 설명드리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지금 전체적인 이과의 복사 적용을 해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네, 여러분들 저 같은 경우에 잘 보세요. 여러분들께서 이 장면마다 화이트 밸런스라든지 노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장면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보면서 여러분들 따로따로 이렇게 줄 거예요. 뭐 만약에 스튜디오에서 한 인물을 찍는다거나 한 장면을 찍게 되면은 모든 것들을 적용을 해서 한 방에 복사를 눌러서 한 방에 그냥 적용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이 사진이 지금 이 사진이던 장면도 다르고 노출도 다르지만 내가 인터넷에 올릴 거야 또는 인화를 맡길 거야라고 했을 때 이런 장면에 대해서 내가 샤픈 값을 이렇게 준단 말이죠. 샤픈 값을 줄 거 아닙니까? 이런 사진들에 대해서. 그쵸?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사진에 샤픈 값을 줬어. 그러면은 나는 다른 사진들은 톤이나 이런 걸 건들고 싶지 않단 말이죠. 샤픈만 주고 싶어. 그런 경우가 로컬 복사 적용. 자, 도구마다 있는 요 조그만 양쪽 화살표가 요것만 눌러서 샤프닝을 지금 한 값을 복사를 해서 요 사진하고 요 사진하고 요 사진하고 또는 컨트롤 A, 커맨드 A를 눌러서 전체를 선택을 한다. 전체를 선택을 해서 내가 얘를 눌러서 야 적용해줘 이러면은 모든 사진이 적용이 돼서 똑같은 샤프니스 값으로 자 샤프만 적용해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노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이 사진에 대해서 섀도우 쫙 끌어올렸어요. 그러면 얘를 아이고 섀도우를 쫙 올려서 이 아이콘을 눌러서 복사를 눌러서 여기서 여기까지 적용해줘. 그러면 섀도우 값만 쭉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럼 좀 더 쉬운 단축키는 뭐냐면요. 자, 이렇게 올리고, 요 도구 안에서 내가 이렇게 올려준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그냥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얘를 눌러주면요. 이렇게 한 번에 그냥 로컬. 그러니까 그 지역, 그 부분에 대한 도구만의 일괄 적용은 요 조그만 양쪽 화살표라는 거죠. 얘는 전체적인 값에 대한 거고. 자, 그러면 지금 이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 마스터가 벌써 됐을 거예요. 이거는 전체고 얘는 부분이고 조정 클립보드에 있는 거는 전체와 부분에서도 내가 취사 선택을 해서 그것만 복사를 하겠다. 그 의미입니다. 그리고 요거 하나 여기서 하는 김에 제가 하나 또 이거는 AS 문의가 많이 오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리셋을 한 다음에 내가 막 이런 거 하고 막 이런 거 했는데 여러분 이런 작업들을 한 다음에 트리밍을 또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크롭을 한 다음에 복사를 눌러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 적용을 했을 때 지금 이 사진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요 여러분 이 크롭이 적용이 안 되는 분들이 많아서 저한테 연락이 많이 와요. 왜 톤이나 화이트 밸런스는 다 되는데 왜 크롭은 안 될까요? 라는 문의를 많이 하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 사진이라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크롭이라는 게 한 장 한 장마다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톤이라든지 샤픈이라든지 노출 컬러 이런 것들은 이괄 적용할 필요가 있는데 이 많은 유저들이 크롭은 적용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가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캡처원 20부터 엔지니어가 바꿨어요. 예전에는 모든 것들을 이괄 적용할 때 뭐죠? 크롭도 적용이 되라라고 했었지만 20버전과 21버전부터는 크롭에 대해서는 설정을 풀어줘야지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풀어주는 방법에 대해서는요, 저희 kpus.com에 캡처원 메뉴로 들어가셔서 FAQ에 보면은 그런 푸는 방법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또 별도로 그러니까 강의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FAQ에 보면은 여러분들 여러 가지 그런 정보들을 한번 보시면은 쉽게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크롭은 적용되지 않게 막아놨다라는 거. 하지만 설정에서 보면은 그런 부분들을 풀어줄 수 있다라는 부분 명심하시고요. 자. 전체 복사 적용.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오늘 캡처원의 기본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총 정리를 하자면은 캡처원이 RAW를 불러왔을 때 어떤 원리로 불러드리고 내가 사진을 조정하고 그런 값들이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연동돼 가지고 표현을 해주는지
그래서 컬러는 어떻게 표현을 해주고 그런 컬러를 어떻게 렌더링해서 최종적으로 JPG나 TIF가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 카탈로그나 세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으로 이제 여러분들 매뉴얼에 있는 목차대로, 순서대로 계속 제가 밟아 나갈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께서 좋은 원고를 만드시기 위해서 제가 이 기초 강좌를 통해서 이 각각의 툴의 기능이 어떤 거고 원리는 어떤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이제 제가 뭐 부족하거나 어색한 부분들 또는 잘못된 부분들은 저희 그 KPS에 알려주시면은 제가 계속 보완을 할 거고요. 더 좋은 내용으로 다음 시간에는 좀 더 빡세게 할 텐데요. 카탈로그에 대해서 완벽하게 마스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본사의 풀 매뉴얼을 번역기를 돌려가지고 800페이지에 무려 800페이지 가까운 매뉴얼을 제공하고 있는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 문장들이 매끄럽지가 못해가지고 그거를 또 다음번에 이제 제가 좀 기회를 만들어서 수정을 해서 깔끔하게 본사의 풀 매뉴얼대로 제공을 할 거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설명하는 이런 것도 본사의 그런 커리큘럼을 통해서 좀 한글화 시켜가지고 제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강좌를 해드리고 있는 건데, 카탈로그 매뉴얼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내용이 많습니다. 복잡하고. 그래서 사실 다음 시간에 카탈로그는 여러분들이 일회성의 작업이 아닌, 여러분들께서 사진 작가로서, 사진가로서 취미를 사진을 하던, 프로로 하던 전업사진 작가분이시건, 내 원고를 캡처원을 평생 사용한다고 했을 때 2020년 10월 현재부터 오늘 11월 2일이네요. 오늘 촬영한 11월 2일의 원고, 내일 촬영한 11월 3일의 원고, 2021년, 2022년 산에서, 들에서, 바다에서, 스튜디오에서 그런 모든 데이터들을 자산관리라 그래요. 캡처원에서. 내 사진 자산을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카탈로그를 통해서 직접, 그러니까 세세한 부분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이 카탈로그에 대해서 처음에 어렵게 생각했는데 쉽게 먼저 개념을 이해하시고 나면 어려울 거 없습니다. 단지 이제 내 상황이나 내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할 건지에 대한 개념을 알고서 접근하시면은요, 실패할 위험성이라든지 그런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랑 함께 같이 카탈로그와 세션에 대해서 탐구를 할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과 이 험난한 과정들을 더욱더 즐겁고 재밌게 헤쳐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7강의 카탈로그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저는 KPS 박몽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